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하락 출발을 했지만 이후에 관세 전쟁 완화 가능성, 연준의 개입 기대감 등이 작용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다만 전자제품과 관련해서는 관세를 두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까지 발표됩니다. 이번 주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매크로인사이트 염승환 LS증권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님, 일단 뭐 상호관세 발효 같은 경우는 유예가 됐지만 관세 불확실성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 시장 먼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좀 트럼프 이게 뭐 말이 워낙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좀 어렵긴 한데 이제 확실한 거는 관세 전쟁에 이제 그게 좀 달했는데 그건 좀 진정이 돼가는 것 같고 어쨌든 지난주부터 조금 유예하는 모습도 나오고 이번에 물론 뭐 이 반도체라든가 뭐 PC나 이런 스마트폰에 대해서 따로 이제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어쨌든 상호 관세에선 좀 빠지게 됐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이제 안정감을 찾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시간의 거래에서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주가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주가도 좀 2% 오르는 거 보면 좀 시장 분위기는 최악은 좀 벗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위가 열리는 건 아닌데 좀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그런 이제 심리가 좀 작용하면서 개별 종목 장세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테마주들이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밑이 좀 단단하다고 느껴지면 결국 그 다음에 종목 찾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당분간은 뭔가 큰 뭐 이슈만 없다면 개별주들의 좀 장세가 더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관련된 극심한 변동성은 그래도 좀 주춤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 저점을 딛고 이제는 좀 개별주 장세가 펼쳐질 거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이번 주 시장 전망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닥은 좀 찍었다고 보기 네.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뭐 관세가 뭐 또 부과 뭐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그런 쪽보다는 국내 증시를 이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선 이 관세랑 무관하고 또 새로운 뭐 이게 이슈거리가 없나 이런 걸 아마 찾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약간 이제 뭐 정치 테마로 조금 이제 엮이긴 했지만 AI 관련주가 네. 이제 한 또 대선 후보의 이 발언 때문에 굉장히 좀 그 강한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히토류도 오늘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시장이 그 악재를 이렇게 좀 계속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좀 약간 돈 벌 기회가 없나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방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좀 활발하게 거래가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가 2,300까지도 한번 좀 또 한번 빠졌다 왔지만 거기는 이제 옛날에 금융위기 수준의 좀 그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그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면 물론 또 새로운 충격이 나오면 갈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은 아마 버티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지금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저는 어쨌든 이번 한 주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도 좀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밸류에이션으로 볼 때 우리 시장이 여전히 뭐 싸다는 의견들은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외국인 매수는 좀처럼 유입이 되지 않고 있고 어떤 환경이 되면 수급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이제 뭔가 어느 나라에서 위기가 터진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뭔가 터지면 항상 이제 우리나라가 좋고 나쁘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 팔아버리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그 현금 인출기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이번에도 똑같은 게 미국의 달러화가 약해지고 미국 자산을 믿을 수 없다 보니까 이번에 또 미국의 채권까지도 팔아버렸는데 채권 파는데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안 팔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현금이 급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금융회사들이 뭐 헤지펀드 쪽에서 지난주나 이제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던 건 좀 그런 부분이다. 근데 이제 결국 이런 급한 자금은 금리나 관세 정책이 조금 이제 진정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매도가 멈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결국 달러에 대한 좀 신뢰가 약화됐다는 건 반대로 보면 신흥국 자산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우리도 추경을 하겠지만 중국도 돈 풀고 있고 지금 미국 빼고는 많은 국가들이 좀 이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좀 하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 면에서 지금 뭐 원화도 그렇고 위안화가 더 달러보다는 매력적일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금요일 날 원달러 환율이 30원 이상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건 이제 그만큼 원화 가치가 또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좀 그 현금 확보에 의한 신흥국 자산 매도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면 이 달러 약세 기조가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외국인 순매수도 조금 계속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 달러 인덱스가 100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달러가 좀 잡혀야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달러 동향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거는 이제 변수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기 차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간 미국만 좋았잖아요. 맞아요. 한국은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게 제일 1순위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차도 있는데 금리도 역시 미국이 훨씬 높았죠. 그러니 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약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으로 정치 리스크까지 터져서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정치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남은 부분이 결국 이제 미국과의 경기 차 그다음에 금리 차인데 이 부분은 이제 좁혀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미국 지금 소비 침체 우려 좀 커지고 있고 또 미국도 지금 연준이 아직은 뭐 금리 인하 하긴 조금 어렵다고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랑 미국은 좀 금리 차가 저는 어느 시점에서 좁혀질 거라 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보면 결국에 환율은 좀 아래쪽 방향을 좀 잡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좀 우리나라 환율이 좀 높았는데 이 부분이 좀 이제 내려오면서 물론 1,400원 이걸 깨는 건 또 물론 좀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은 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우리와 미국의 경제 구조를 봤을 때 한국이 미국만큼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 몇 년을 봤을 때 성장할 수 있겠느냐는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원화가 강하게 막 이렇게 계속 움직이긴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 달러 약세 속에서 환율은 저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불을 지필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추경이라고 봅니다. 결국 추경 예산이 집행이 되면 이게 금리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금리 오르면 당연히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반등하고 우리나라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그때 1,400원 한번 깰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경 기대감도 있고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의 강경 모드에도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는 않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뭐 상당한 반면에 중국 증시는 또 상대적으로 견조한데요. 오늘도 보니까 오르고 있고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정반대죠. 지난 3년간은 중국은 정말 많이 빠졌고 네. 미국은 정말 끝없이 올랐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 미국 예외주의가 이제 꺾이니까 이게 반작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안 좋아져서 가는 것도 하나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미국만의 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 자체가 일단 내수 부양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일기 때랑 이제 비슷하게 미중 전쟁이 펼쳐지면 이게 중국도 타격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지만 사실 미국 수출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내수 쪽 좀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면 성장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또 거기에 지금 중국 정부가 규제 완화하고 있죠. 이제 중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좀 규제 완화를 좀 통해서 좀 투자도 확대하고 고용도 늘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결국엔 돈은 그 주식시장은요 어쨌든 되게 좀 이게 스마트한 게 뭐냐면 돈이 많이 풀리는 대로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미국은 어쨌든 지금 돈 푸는 걸 줄이고 있고 중국은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중국 정시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중국이 미증시보다는 조금 더 선방할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기술주의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보다는 중국의 기술주가 최근 시세가 좋은데 앞으로 기술주 흐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네. 그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M7이 너무 좋았는데 네. 네. 이제 M7도 지금은 뭐 미국 증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이제 휘청이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홍콩의 빅테크를 봤더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는데 딥시크 쇼크가 터지고 나서 생각보다 이제 중국의 AI 기술력이 뛰어난 거죠. 이 가성비가 되게 좋았고, 근데 이게 중국의 그 딥시크뿐만 아니라 BYD, 샤오미 같은 전기차 기업들도 좀 놀라운 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하면 그냥 싸게 만들어서 품질 낮은 걸로만 파는 게 아니라 싼데 이제 품질까지 좋고 네. 이게 유럽 시장을 강타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구조조정까지 할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기술을 이제 다시 보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흔들리니까 자금들은 홍콩의 빅테크로 좀 가볼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 주석의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공동부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어떤 특정 기업이 잘 나가냐. 그래서 마인도 사라졌다가 최근에 마인이 자주 보입니다. 이 중국에서 보시면 네. 그 얘기는 뭐죠? 이제 민간 기업을 계속해서 밀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책이 완화되고 투자가 늘면 당연히 돈은 또 이쪽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을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도 시진핑 정책을 이제 믿지 못하는 거죠. 저거 너무 좀 세게 규제한다. 그럼 내가 투자한 민간 기업이 또 문제가 생기면 돈 회수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지금은 그쪽보다는 이제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고 적극적인 투자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매력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근본적인 또 경쟁력도 우리가 이게 좀 중국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선입견이 좀 일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 테슬라도 좀 중국에서 고전할 정도로 BYD가 너무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이 중국의 기술주들의 상승이 결코 저는 일회성은 아니다.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또 금요일에는 미국에서는 3월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 관세에 따른 물가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좀 관심이 높았는데 CPI와 마찬가지로 좀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관세 영향만 없으면 여기에 네. 정말 시장이 환호를 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워요. 물가도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생산자 물가도 마이너스입니다. 물가가 월 단위로 지금 마이너스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마이너스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물가가 많이 안정화되고 있고 물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뭐 물가가 아직까지는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봤을 때 물가가 지금 많이 우리 예상보다 안정화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네. 수밖에 없겠죠. 또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 중에 일부 품목들 뭐 항공료라든가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자문할 때 받는 그런 수수료 같은 게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결국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 소비 지출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부분도 결국엔 지금 최근에 안정감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러면 물가만 딱 우리가 다른 변수 제외하고 물가만 보면 시장이 정말 환호해야 되고 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진 건데 네. 문제는 시장은 이걸 믿질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3월 데이터는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전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4월, 5월, 6월까지 데이터를 한번 확인하자. 관세 부과되고 나서 실제 물가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고 싶은 거고 이건 연준 의장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시장은 지금 이 좋은 데이터를 지금 크게 신뢰하진 않고 있다. 이게 좀 가장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세라는 불확실성에 시장은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새 관세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겠다.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을 하겠다. 또 아이폰과 관련해서도 다음 주에 유연성 있게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경기 침체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사님께서는 어디까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네. 침체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본인의 그 나중에 업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임기 동안 경기 침체 가는 걸 용인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의도적인 좀 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경기 침체 우려보다 시장이 좀 제일 싫어하는 게 방금도 이제 속보 전해주셨지만 네. 그냥 관세 정책이 일관되질 않고요. 아침에 하워드 러트닉 그 상무장관은 한 달 후에 발표한다 그랬는데 네. 지금 또 다음 주래요. 계속 바뀌어요. 네. 그러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하겠어요? 그냥 갑자기 또 다음 주 가서 한 2, 3주 후에 또 발표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불확실성이고 이런 불확실성이 누적되면 금융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고 사람들이 소비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어서 안 올 수 있는 경기 침체도 만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쨌든 트럼프 이 행정부가 뭔가 정책을 추진할 때 뭔가 좀 조급한 게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자꾸 바뀌는 거.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림을 갖고 뭐 관세를 매길 거면 스케줄을 딱딱 맞춰서 그 로드맵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자꾸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가장 큰 불확실성이고 다만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한다면 이 경기 침체까지는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저는 협상은 할 거라고 봅니다. 지난주에도 90일 유예 기간을 또 준 것처럼 트럼프도 계속 밀고 나가다가 금리나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약간 후퇴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기 둔화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심리의 악재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이게 뭐 정말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그 전에 아마 이 미국 정부가 조금 이제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기가 둔화는 할 수 있어도 침체까지는 아닐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뉴욕 증시의 방향성을 두고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간으로는 그래도 반등은 해줬는데요. 뉴욕 증시가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워낙 그동안에 뭐 2년 동안 높게 올라온 만큼 이게 필요한 조정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꼭 이렇게 올랐으니까 빠져야 된다 그건 아닌데 네. 이제 그 겹친 것 같아요. 이게 하필 타이밍도 안 좋았던 게 정말 비싸다는 건 다들 좀 인지는 하고 있었거든요. 네. 지난 2년간 너무 올라가지고 다른 나라가 부진한데도 근데 이제 이유가 있어야 또 빠지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관세 충격을 이렇게 그러니까 관세를 이렇게 세게 적용할 거라고는 미국 시장 참가자들도 대부분 예상을 못했죠. 아니면 이건 그냥 협상의 도구다 이 정도로 인식을 했는데 그게 실제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의 지금 관세가 145%잖아요.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에 뭐 버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고평가됐던 미국 증시가 가격 조정을 이제 생각보다 훨씬 세게 좀 받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 예외주의가 지금 종료되고 있고 또 고평가 지금 이렇게 빠졌어도 미국 증시가 과거 평균 정도거든요. 또 싼 건 아니에요. 네. 워낙 그동안 많이 올라서 오버슈팅 했던 건 이제 이 평균으로 맞춰준 거죠. 그래서 이제 비싸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아 미국 이제 진짜 쌉니다. 이럴 정도는 아직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당분간은 저는 좀 지지부진한 상반기까지는 횡보 예상되고 또 트럼프가 이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트럼프 지금 정부는 월스트리트보다 메인스트리트를 우선시하고 있거든요. 네. 분명히 이건 또 입장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만약에 하반기 중에 또 약간 바뀐다면 미국 증시가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 상반기까지는 이 기조를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국의 상반기 주식시장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상반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진할 수 있다. 지금 뭐 워낙 뭐 조정도 받고 있지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확대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걱정인데 연준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불안정이 지속되면 뭐 조치에 나서겠다 뭐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고 미증시의 뭐 조정이나 국채금리 변동성 확대가 이어지면 연준 푸시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준 푸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에도 연준에서 이제 뭔가 조치를 좀 하겠다 네. 이런 좀 입장을 좀 밝혔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 좀 방관자 입장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은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고 그럼 돈 풀면 되는데 관세는 물가를 급등시키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다 돈 풀어버리면 물가는 폭등하죠. 그러니까 이 연준이 선택지에 경기보다 사실 우선시되는 게 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이제 금리 인하나 돈을 풀 수가 없는 건데 근데 결국에 이제 연준이 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상태로 너무 방관하다 보면 금융시장이 지난주에 한번 금리가 또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완전히 교란됐잖아요. 그러면 또 안 오던 침체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일단 뭐 아직 결정한 건 아닌 것 같지만 뭔가 좀 시장이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겠다. 그래서 시장이 뭔가 위험해지면 우리도 즉각 출동을 할 테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 아닌가. 그렇지만 과거만큼 코로나만큼 이게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이런다고 해도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연준이 큰 힘을 저는 발휘하기가 좀 만만치는 않다. 결국 이걸 풀 수 있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네. 관세 정책을 좀 예상보다 후퇴하는 건데 근데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 보면 전혀 그럴 그 기색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엔 그 연준이 하는 거는 좀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관세라는 불확실성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세 타격을 덜 받는 섹터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선주 시세를 내주고 있고 엔터주도 무풍지대로 곽강을 받았습니다만 최근에 실적의 발목이 잡히면서 주가가 살짝 주춤하고 있는데 관세 타격을 덜 받는 업종 종목 어디 보시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이제 엔터가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엔터나 드라마 그리고 지금 미중 갈등이다 보니까 요즘에 이상하게만 지금 중국이 한국에 유화적인 젖을 좀 많이 맞아요. 보내요. 네. 뭐 한국 드라마를 막 극찬을 하고 사실 중국은 그거 불법으로 보는 건데 맞아요. 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중국에서 황구시보에서 아주 폭삭 소가수다를 굉장히 극찬을 했죠. 이례적인 거죠.
거기다가 지난주에 또 뉴스 보니까 한국의 트로트 가수가 지금 중국에서 뭐 공연했다는 얘기도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뭔가 열리거든요, 문화 교류가. 그리고 올해 시진핑 주석이 이제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 온다고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굳이 우리 한국과 이게 좀 안 좋게 지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만큼은 이 중국 관련주가 저는 좀 괜찮지 않나. 특히 우리나라는 뭐 중국이 딱히 뭐 관세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관세 전쟁과는 무관하니까 결국엔 요거는 미중 관세 전쟁과 네. 좀 영향은 좀 벗어나 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국내 내수 쪽에서는 저는 건설주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관세랑 전혀 관계가 없는 업종인데 지난 몇 년간 안 좋았죠. 착공도 줄고. 근데 최근에 미분양도 좀 줄고, 그다음에 이제 비싸게 공사됐던 이제 현장들이 완공이 끝나면서 수익성이 이제 앞으로 좋아지고 또 착공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건설주들도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어닝 시즌에 있고요. 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지만요.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지난번 나오셨을 때 레거시 반도체 수요 회복 기대감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번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디램도 좀 괜찮았고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건 이 삼성전자 갤럭시가 생각보다 좀 잘 나간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잘 나와서 다들 깜짝 놀랐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관세 때문에 미리 좀 네. 이게 물량을 보낸 것 같아요, 네. 미국 쪽에.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갈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미리 좀 사재기를 했다면 그건 나중에는 오히려 이 판매가 감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높은 점수를 좀 주기는 어렵고, 결국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지금 관세만 아니면 일단 디램도 낸드도 지금 가격 오르죠. 또 파운드리도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보니까 이번 1분기에 저점 찍은 것 같다, 괜찮아진다. 그러니까 반도체 보면 되게 분위기가 괜찮아요, 하반기까지. 근데 문제는 관세를 얼마나 부과할지, 어떤 식으로 부과할지 지금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네. 그거에 따라 이게 또 수요나 이런 게 완전히 이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 영향만 좀 제한적이라면 삼성전자 뭐 더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다음 주에 있을 이 관세가 네. 결국 불확실성이 돼서 주가가 위를 열기보다는 조금은 더 확인할 필요는 있다. 다만 바닥은 좀 확실히 잘 다져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그래도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앞서서 엔터랑 건설주를 봐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조선주 그리고 방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조선방사는 그냥 아무 무관하잖아요. 관세, 오히려 미국 정책 수혜주죠. 조선 맞아요. 같은 네. 경우는. 뭐 주말에도 되게 좋은 뉴스 나왔고, 또 국제해사기구에서 이제 앞으로 노후 선박에서 온실가스 많이 나오는데 그거 27년부터 너무 많이 발생하면 벌금 때리겠다, 이걸 확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배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결정타를 날린 게 이제 중국 배도 규제당하니까 한국의 친환경 선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너무 좋은데,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거리는 이제 둘 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게 좀 부담이죠. 네. 그래서 신규 접근하기는 상당히 불편하지만, 그러나 주가는 영원히 오르지 않거든요. 적절하게 또 조정 나오면 또 편입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뭐 아직 사이클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한 분들은 그대로 좀 편하게 보유하시되, 신규 접근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우리 시장은 한국은행 금통위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뭐 동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 주식시장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제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다만 이게 환율이 지금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금리 인하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환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뭐 깜짝 인하도 못할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못해도 이 낮아진 환율 때문에 5월까지는, 그러니까 4월 아니면 5월 중에 한 번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4월이 되면 뭐 좀 빠른 거고, 5월은 뭐 가능성은 확실히 좀 높아졌고, 그래서 늦어도 5월까지는 인하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시장이 모르는 게 아니니까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 안 주고, 다만 핵심은 추경이죠. 이 추경 지금 10조, 20조 얘기 나오는데, 그 지난주에 그 뉴스 보니까 10조 원 추경하면 한국은행에서 이 논문 나온 거 보니까 GDP가 0.5%나 상승할 거래요.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네. 그래서 추경 효과가 좀 상당히 클 것 같다는 보고서를 낸 걸 보면 결국 추경에 대한 좀 분위기를 좀 이끌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경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결정이 될 때, 그때 좀 주식시장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토기는 동결이 예상되고 5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변동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전망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말에 네. 아마 이 블로그나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워드 막스라는 그 투자자 있잖아요. 네. 그분의 메모가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분이 했던 얘기가 이번 메모 제목도 네. Nobody knows.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게 2008년에도 그랬고 코로나 2020년에도 똑같은 메모를 썼어요. 자기가 이번 세 번째 같은 제목이다. 네. 그래서 나도 모른다. 사실 트럼프 정책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근데 거기서 내가 아는 거는 세상은 절대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뭐 트럼프 정책이나 이런 불편함 때문에 주가가 흔들릴 때 그런 관세 공포로 이겨낼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도 같이 폭락을 해요. 그런 할인된 자산을 그냥 사 모았다 옛날에도. 예. 그래서 이제 불을 일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메모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많은 게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다음 주에 또 갑자기 반도체 관세 또 발표한다고 하는 것처럼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세상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트럼프 임기는 4년이고 내년이면 중간선거예요.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 때문에 너무 공포감 갖기보다는 이 불편함을 반대로 이용해서 좋은 기업을 좀 싸게 담는, 그래서 좀 기회로 계속 하락할 때 이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공포가 크긴 하지만 기회로도 이용해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